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로젠의 재정학 챕터 6장 공공선택과 정치경제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펼쳐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뭐라고 얘기했네요. 나는 항상 이기기를 원한다. 나는 이념에 목매지 않는다. 이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도대체 왜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튼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영화 배우죠. 그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이 주지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건가 라는 것을 약간 이해가 될 것 같으면 그러면 공부 잘 하신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공공선택 파트를 보고 있는데 우선 인트로로 살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공공이라는 얘기요. 우리 차차 다시 뒤에 말씀드리긴 할 텐데요. 이 공공이라는 게 우리가 퍼블릭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공공선택이다라고 하면 퍼블릭 초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이 뭔데요? 그러면 공공재 할 때도 보긴 했지만 공공재는 우리가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퍼블릭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집단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집단의 초이스가 선택이죠. 의사결정이라고 좀 뭔가 다른 말로 써볼까요? 집단의 의사결정, 이거와 관련된 게 바로 우리는 공공선택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는요, 시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가격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없는 또 다른 집단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전체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미국과 무슨 뭐 FTA를 체결한다고 합시다.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 할까 말까, 이거를 고민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FTA를 체결할까 말까 어떤 나라랑 했을 때, 그랬을 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즉,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잖아요. 사야 돼, 말아야 돼. 의사결정할 때 시장이라는 게 있으면 시장의 가격을 보고 내가 그 물건을 구입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과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지불하는 가격이 바로 지불하는 금액이죠. 그걸 비교해봐서 얻게 되는 만족이 크면 구입을 하는 거고요. 크지 않으면 구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의사결정 선택을 할 때 시장의 가격,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시그널로 보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FTA를 체결할까 말까? 이거 어떻게 가격이 있어요?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의견, 이제 미국과 한다라고 하면 다시 FTA 체결을 다시 하거나 뭐 한다라고 할 때, 야, 대한민국 너네는 의견이 뭐야? 우리랑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빨리 니네들 의견을 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의, 국민들의 어떤 FTA 체결에 대한 요 사람들의 어떤 프리퍼런스, 선호를 알아야 되는데, 선호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호를 끄집어낼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의견을 묻는 거지. 넌 찬성하니? 넌 싫어하니? 묻게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우리는 투표가 된다니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뒤에 보면 갑자기 뚱딴지가 막 투표 제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집단의 의사결정을 할 때 투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찬성하냐 싫어하냐 그거를 우리가 의견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투표 제도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걸 직접적인 의사결정,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할 수는 있긴 한데요. 모든 사람들한테 매번 다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쓰기도 하지만 간접 민주주의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방법이 뭐죠? 맞아요. 여기 또 다른 대리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대리인. 이 대리인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게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 대리인,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가한테 이걸 위임하는 거야. 야, 우리가 다 이걸 의사결정하기 힘드니까 정치가예요, 정치가. 정치가 어떻게 할까? 아무튼 이렇게 정치가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을 한다. 대신 전달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라고? 간접민주주의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는 집단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 직접민주주의가 되고 그렇기 어렵기 때문에 대의제를 이용해서 대리인을 이용해가지고 간접민주주의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직접 모든 일을 다 손수 나서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인도 정치가도 또 다른 대리의 역할을 할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 또 다른 대리인 누가 돼요? 관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하기보다는 장관이라든가 관료, 공무원도 대통령이 이제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임명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다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관심을 봅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투표 제도에 대해서 첫 번째 관심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선호를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정치가들의 행태는 과연 어떤가? 어떻게 여러분들 정치가들 신뢰합니까? 뭐 선거가 다가오면 정치인들은 늘 국민을 위해서 뭐 자기의 한 몸을 불사르겠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국민은 다 자기 밑에 있는 부리는 사람이고 자기가 이제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선거철이 되면 정신이 되돌아와요. 아,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자기는 그냥 뭐 대리인 역할을 하는 하인에 불과했구나라고 하는데 선거 끝나면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또 국가의 주인은 나야 이러는 것 같아. 아무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무튼 정치가들. 근데 정치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정치가들의 행동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봅니다.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표를 많이 얻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걸 미시적으로 분석을 할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관료의 행태에 대해서도 봅니다. 여러분 관료들은 어떻게 행태할까요? 행동할까요?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건 아니겠죠. 관료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료제의 행태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집단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주체는 첫 번째 우리가 투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다양한 투표 제도와 관련된 문제들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정치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관료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도 할 겁니다. 관료의 행동, 정치가의 행동 요거를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시장 실패 이후에 정부 부분이 시장 실패를 치유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정부 부분이 굉장히 팽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분이 왜 이렇게 팽창되는가? 그것도 하나의 우리 이슈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보게 될 거예요. 우선 교재를 보시면은요. 시장 실패랑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아주 만능이야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을 시장이 마켓이 페일리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시장이 실패하게 되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해요. 시장 실패가 뭐죠?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가격이 삐끄덕거리는 상황을 우리가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여기 개입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부가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흐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개입을 잘하면 모르겠는데 또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부 실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 와,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많은 상황을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공재, 요거 이제 시장에서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뭐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고 또 외부성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은 다른 사람한테 편익이나 아니면 피해를 끼쳤는데 그걸 시장 그 메커니즘 내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시장 실패와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방식에 대한 교과서적인 논의는 독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준다. 그래요. 정부가 짠이야. 정부면 모두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장밋빛이라고 했어요. 장밋빛. 장밋빛. 그래서 장미 색깔로 지금 쓴 거예요. 환상이에요, 환상. 이 장밋빛이 실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루전을 심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줄,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우선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할 때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재원을 텍스를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는 거죠. 정부가 개입합니다. 그런데 텍스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본드, 국채를 발행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선 거기 보시면 정부가 텍스를 통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 지출을 우리가 정부 지출하게 됨으로써 경기에 어떤 안정화 정책을 쓰거나 공공재라든가 외부성을 치유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줄 끝에 정부는 모든 시장의 불안전성을 마켓이 완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되는 상황을 교정을 해주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요 이렇게 삐끄덕거리는 시장 상황을 정부가 개입을 해서 교정을 해준다는 거죠. 교정 이렇게 망가진 것을 다시 이렇게 고쳐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소득 분배도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정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자원 배분이 삐끄덕거리는 비효율적인 배분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건 다 시장 실패 요인 중에서 효율성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교정해 줄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와 관련된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분배 관련된 측면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하나의 방식, 장밋빛 환상을 심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장밋빛 환상은 네 번째 줄 정부 활동에 대한 불만족이 광범위하게 존재. 그러니까 장밋빛 환상을 심어줬는데 여러분들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맡길 만한 현실에서는 아니거든. 이론상 이건데 이론상은 정부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이 좀 잘 몰라가지고 그런가? 정부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데 왜 국민들은 잘 몰라? 이럴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현실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일관되게 의회나 국회를 믿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30%만 믿고요.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풍자적인 표현을 합니다. 정부에게 돈과 권력을 주는 것은 10대 소년에게 위스키와 차 열쇠 뭐 주면 저 같으면 제가 10대 때는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10대가 막 위스키를 마시고 또 차를 운전하나 보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 같지 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돈과 권력을 줘서는 안 된다. 물론 시장이라는 건 그죠. 정부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풍자 같은 것들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풍자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푸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현실은 야 정부가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면 아니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투표라든가 선거 제도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정부의 형태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의 형태라든가 운영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민주주의로 할지 어떤 민주주의로 할지 대통령제로 할지 의회 민주주의로 할지 뭐 양당제로 할지 등등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음 줄에 가보시면 또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조차도 맞아요. 국가의 이익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분명히 우리가 정부의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주로 이제 국민들이 선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아니면 그렇게 대통령, 국회의원,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로 모여있는 집단이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정치가와 관료들로 구성된 집단이 정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여기 보시면 정치가 그리고 공무원, 관료라고 쓸게요. 관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구성된 게 바로 맞습니다. 정부다. 이렇게 요즘은 이제 정부라는 부분과 민간의 어떤 조직체랑 이렇게 경계가 불투명한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정치가 관료가 구성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게 이제 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 권한을 임명한 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효용을 극대화해서 국민의 목적식이 행복, 후생이라고 할까요?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춰질 수 있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의 극대화? 그쵸. 정치인들 자기네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국민의 행복을 본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과정도 있잖아요. 어떻게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고 정치가 관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거기 보시면 굵은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의사결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의사결정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게 이제 집단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사결정이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공공선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인 원리에 그거를 다루는 게 경제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이 챕터인 공공선택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그걸 줄여가지고 정치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때로는 정치경제학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정치경제학 하면 어떤 경제 시스템과 관련된 막스 경제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 역사 이런 걸 하는데 이쪽과 관련된 얘기를 정치경제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개인들은 거기 보시면 모형에서 정부를 그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취급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정부와 관료들도 사익을 추구하는구나 그렇게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가정만 살짝 볼게요. 자, 우리가 가정하는 내용들을 하나 살펴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이기심이 항상 비효율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이기심이다라고 하면 야, 이거 개인의 못된 마음 이게 아니라 얘가 항상 비효율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항상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어떤 것이 각각의 개인의 이익을,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그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 전체적인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정치 시장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또 두 번째, 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분배를 호전시키는 기능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분배틀과 같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기심, 이걸 극대화하는 원리를 사용할 거예요. 극대 원리. 이거 문제 최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최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극대하고 나쁜 거는 극소하는 것을 우리가 최적화 이렇게 보면 더 좋을 텐데 최적화의 원리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러한 최적화의 원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이 장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직접 민주주의가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집단적인 정치 활동에 얼마나 잘 반영되는가 우리 다시 거기요. 영어로 돼 있네. 컬렉티브라는 집단적인 정치 활동에 어떤 관련이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집단적인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이 개개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선출된 대표자. 그렇죠.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다 나서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대의민주주의죠. 간접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접적인 민주주의에 의해서 원리에 따라서 이거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간접민주주의 원리, 이게 바로 뭐라고요? 대의제예요. 대의제, 대의 민주주의. 요거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는 공공선택 이론이란 무엇을 다루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의미에서 왜 투표라는 제도에 대해서 배우는지, 왜 갑자기 직접민주주의랑 간접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지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